세 분께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사실 왓챠 플레이 같은 경우 저도 구독을 하고 있고요. 저는 넷플릭스와 왓챠 플레이 푹을 동시에 구독하고 있는 뭐 굉장히 특이한 아마 유저일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올해 이제 미국에 가서도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내년에 런칭할 뭐 퀴비와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정말 지금 OTT와 관련된 격전이다. 글로벌리도 그렇고 또 국내에도 이번에 웨이브 같은 경우도 앱을 완전 리디자인 했더라고요. 웨이브 뭐 그리고 KT와 같은 대형 회사들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 그리고 사실 지금 IPTV 역시도 어찌 보면은 OTT 서비스의 경쟁 상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여기 계신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웹툰과 같은 이제 모바일 중심 서비스도 동영상 관련된 SVOD나 뭐 TVOD 같은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왓챠 플레이가 보시는 이제 앞으로의 국내 OTT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왓챠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8년 넘게 이제 콘텐츠 시장에서 이제 IT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요. 콘텐츠 시장에 너무 많은 의사결정과 실행들이 그 업을 오래 해온 분들의 감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기준일까? 그래서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아 이거 팀장 퇴사하면 또 다 시스템 다 갈아엎어야 돼. 다 이 사람에 다 맞춰져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일까를 고민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그 데이터와 분석 기술이 그 의사결정과 실행을 도와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뭐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왓챠플레이, 저는 공돌이의 개발자 출신인데 컨텐츠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왓챠플레이에서 컨텐츠를 소싱할 때 다 데이터를 보고 소싱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6군데랑 다 계약되어 있는 뭐 유일한 VOD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월정의 VOD 중에서는. 근데 저희가 그 중에서 몇 군데가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왓챠플레이는 이상하게 다른 회사에서는 다 고르는 콘텐츠 중에 안 고르는 게 있고 아무도 안 고르는 콘텐츠 중에 고르는 게 있는데 이게 누구 취향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취향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 어떤 거는 엄청 비싼데 뭐 사람들이 별로 보지도 않을 거고 재미도 없어 할 거고, 근데 유명한 작품이야, 그런 게 있고요. 어떤 작품은 잘 유명하지 않지만 이거 본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해서 이게 그 왓챠 플레이 안에서는 많이 추천되고 실제로 많이 시청되고 본 사람들이 이제 만족도도 높을 거다라는 걸 다 정량적으로 미리 파악하고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다른 타 플랫폼에서는 따라하기 어려운 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왓챠라는 콘텐츠 추천 서비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데이터가 다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할 수 있지만 타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담당자분이 이제 영화는 박스 오피스 스코어, 드라마는 시청률 플러스 담당자의 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내부제 뭐 컨텐츠 전문가라고 하실 분이 그냥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그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컨텐츠 산업 전체를 혁신을 해보려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뭐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컨텐츠 업계 이렇게 막 많이 변하는데 예전과 되게 달라진 점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그 탤런트들이나 뭐 배우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전반적으로 젊었던 것 같아요. 20대 되게 엄청난 스타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이제 신인이라고 뜨는 사람들 보면 막 몇 살이지 보면 뭐 88, 막 86 막 이래요. 사실 뭔가 그런 기회가 너무 많이 줄어든. 예전에는 이제 사실 방송사에서 다 탤런트라고 해서 뭐 뽑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길이 너무 없고 이제 상업적으로 정말 티켓 파워 있는 사람, 시청률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해서 계속 이제 캐스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신인들이나 이제 새로운 뭔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한국 이제 독립 영화나 다양성 영화에 이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회사도 사실
그 데이터와 사람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 제작과 의사결정이라는 거를 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찌 보면 유튜브가 이제 전 국민의 취향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 선정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왓챠의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라는 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메이즈 VR 이승준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사실 VR이라는 기술과 VR 컨텐츠라는 화두가 이제 세상에 등장한 지는 뭐 벌써 5년, 6년이 되었고, 사실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는 보급의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이스북이나 많은 회사들이 VR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더 동력을 걸려고 할 때는 분명히 앞으로 보는 뭐 밝은 전망과 어두운 전망이 공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그 VR 업계에서 가장 선두주자로서 일을 하시는 회사의 대표님으로서 뭐 10년 뒤까지는 바라보지 않을게요. 향후 근미래 2, 3년 정도 뒤까지를 봤을 때의 이제 VR 시장과 어떤 식으로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잘 변화할지, 그리고 어메이즈 VR의 역할은 어떤 거일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VR이랑 기존 컨텐츠 타입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기존 컨텐츠는 사실 프레임, 그 네모난 사각형에서 이루어지는 아트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의 컷을 만들고 어떤 식의 이제 어떻게 디렉터가 어떤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가 전달이 되는 스토리텔링의 사실 미디어고, VR이라고 하는 게 사실 키워드긴 한데 가장 큰 차이는 공간을 이제 플레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있진 않고 내가 마치 거기 가 있는 듯한 경험을 줄 수 있는 미디엄이라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인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사실 2015년에 카카오를 잘 다니다가 그 미래를 보고 이제 창업을 했고요. 여전히 이제 그때가 2015년도가 14년도에 오큘러스가 페이스북에 한 2조, 3조 정도의 인수가 됐으니까요. 지금 19년이니까 사실 4년의 시간이 지난 상태라서 그때랑 대비해서는 현재의 기술과 하드웨어 기술과 컨텐츠 기술이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사실 1년에 2배씩 좋아진다 하면 16배가 좋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부터 조금씩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도 와우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미국 기준으로는 올해 되게 큰 투자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현재 유통되고 있는 VR 헤드셋들은 대중을 상대로 한 헤드셋을 생각하지는 않고 콘솔 게이머 정도의 사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헤드셋을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아이폰 같은 VR 헤드셋은 이제 안경 타입의 언제 어디서나 이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때는 VR 컨텐츠가 아니라 사실 뭐 유튜브로 띄워서 본다든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옛날에 쪽 엔지니어 출신이긴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를 띄워놓고 일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커피숍에서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여러 개 띄워서 볼 수 있는 개인화된 디스플레이 시대가 왔을 때 이제 매스로는 커질 것 같고요. 근데 그 시점은 올해는 일단 아니었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도 현재 로드맵에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빠르면 내후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컨슈머 시장에서의 제가 보는 뷰고요. 근데 반대쪽으로 예전에 영화관과 그 CRT TV를 생각해 보면은 80년대 영화관에서 봤던 그 컨텐츠의 경험과 조그만 CRT TV에서 봤던 경험이 되게 달랐잖아요. 지금이야 사실 영화관에서 보는 것과 큰 TV에서 보는 게 별 차이가 없고, 영화관에 가는 이유는 익스클루시브한 컨텐츠와 소셜 액티비티 때문에 가는 건데, VR은 예전 80년대 비슷한 수준으로 오프라인에서 줄 수 있는 경험이랑 컨슈머 헤드셋 줄 수 있는 경험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유통이 되는 시점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미국에서는 했고 내년에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영역 쪽에서는 사실 아티스트 컨텐츠를 팬한테 유통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즈 VR의 여기서 역할은 저희가 처음에 사실 사업을 했을 때는 카카오가 성공했을 때와 비슷하게 시장이 커지면 거기서 맞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담아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긴 한데 시장이 작고 저희는 이 시장에서 봐야 되는 컨텐츠 타입을 직접 만들어가는 이제 또 책임감을 갖게 되는 기업이 돼가지고요. 저희는 그러면 VR 시대 이 새로운 미디엄에서 첫 번째로 파퓰러한 컨텐츠 타입이 뭐지? 유튜브에서는 퓨디파이 컨텐츠 같은 게 새로운 유니크한 타입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캠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타입의 컨텐츠, 제일 가장 사용자가 많이 보는 컨텐츠. 그럼 VR에서의 그 컨텐츠 타입은 기존의 유튜브에서의 컨텐츠도 아니고 영화관에서의 컨텐츠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뭘까? 정말 여기서는 음악 컨텐츠가 먼저일까? 여행일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 제작 툴을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거를 현재는 미국의 헐리우드 중심에 있는 제작자들과 먼저 얘기를 하면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좀 한국에 있는 쪽과도 더 확장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VR 기기를 뭐 하나 두 개씩 기어 VR 중심으로 써보긴 했는데 언제쯤 좀 제가 쓸만한 VR 기기가 언제 나올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아마도 뭐 잠깐 얘기 나눴을 때는 올해 오큘러스 퀘스트가 많이 보급이 될 것 같고 그게 보급이 됐을 때는 좀 더 대중화가 빨라질 거라고 하는데 또 보니까 내년에 오큘러스 퀘스트가 국내 정식 유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VR에 많이 관심 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네, 제가 그걸 팔진 않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유정혜 CMO님께는 저도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게 아쉬운데요. 사실 저도 유튜브에서 어떤 컨텐츠들이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지를 계속 지켜봐왔던 사람이고 처음에는 뭐 장난감 언박싱, 뭐 게임 이런 컨텐츠가 주로 이제 인기를 끌다가 요즘에는 사실 조금은 내러티브가 더해진 꽁트 중심의 컨텐츠라든가 코미디 중심 컨텐츠들이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웹 드라마와 같은 뭐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와이낫 미디어와 같은 웹 드라마 제작사들이 만든 짧은 숏폼의 드라마 컨텐츠,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앞으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정말 좋아할까 했을 때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를 좋아한다라는 거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카카오 페이지는 웹소설과 웹툰으로 스토리 컨텐츠를 시작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유료화시키는 것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스토리와 유료화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앞으로 카카오 페이지가 그리고 관계사를 할 수 있는 카카오 M들과의 시너지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그리는 비전이나 미래가 영업 기밀을 완전히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자세하고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풀릴 것 같거든요. 조금은 네, 기밀을 말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제일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거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제 영상화된 형태로 스토리를 접하시는 것들이 좀 제일 많은 분들이 좀 대중적으로는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 시작은 다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이야기가 뭐 형태가 예를 들면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웹툰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시작이 되는 사실 소설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천 이야기 형태의 소설이 어떤 사실 요즘 시대에 텍스트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이 소설을 텍스트로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매니아적으로 열광적으로 지지를 얻는다면 그 이야기가 웹툰으로 바뀌었을 때 혹은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로 나왔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저의 약간 기본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예를 들면 포맷에 갖춰서 카테고리로 접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웹툰이면 웹툰이다, 뭐 드라마다, 영화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야기 그 자체로 접근하고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포맷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새로운 방법으로 좀 혁신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거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스토리 컨텐츠에서 한국에서 좀 이제 넘버원이 됐지만 예를 들면 3년 내에는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 한국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예를 들면 뭐 그 SM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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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SM이라던가 아니면 뭐 배우들을 가지고 있는 소속사라든가 이런 곳들을 다 포함해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리고 5년 내에는 이 한국에서 발견된 이 수많은 스토리 비즈니스들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로 성장하고 싶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저희한테는 한 뭐 2가지 정도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이미 뭐 지금 저희가 영화 감독님들이나 아니면 영화 사랑들도 같이 이제 코워크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아니면 내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 12월에 마동석 씨가 주연한 시동이라는 그 영화가 저희 다음 웹툰의 원작을 기반으로 해서 또 세상에 선보이고, 뭐 내년 같은 경우에 영화 드라마 라인업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한국에서 발견된 되게 굉장히 멋진 원천 스토리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도 같이 사랑받고, 그게 단순히 이제 이야기의 차원이 아니라 IP, 어떤 스토리 이야기 그 자체를 굉장히 다양한 포맷을 가진 IP 자체의 비즈니스로 좀 키워나가는, 좀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은 게 이제 저희의 꿈이자 이제 비전이고요. 이미 이제 그런 시도들이 좀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더 멋지게 좀 펼쳐 나가고 싶고, 또 그 부분에서 좀 많은 성공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네. 그 한국 사람들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좀 안 믿고 살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긴 한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저희는 e스포츠도 하고 있어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구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은 이렇게 게임을 잘할까라는 생각들을 요즘 하고 있고요. 한국 K-팝도 사실 어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왜 노래와 춤을 그렇게 좋아하고 잘할까? 그리고 K 드라마나 K 뭐 패션 이런 것들의 문화들의 성장을 보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좀 전 세계 민족들 중에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경쟁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K 크리에이터라는 게 예전에는 약간 말장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 컨텐츠도 더 잘 만드는 것 같다는 확신을 내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저희 회사만 해도 지금 첫 창업했을 때 글로벌 트래픽이 한 3% 정도에 불과했는데, 뭐 특별히 뭔가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스냅샷으로 찍어봤을 때 샌드박스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컨텐츠 해외 점유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쨌거나 정말 중요한 회사들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뭐 글로벌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짧게 조금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왓챠는 이제 영어 버전과 일본어 버전이 있어서 이제 글로벌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왓챠 플레이는 현재는 한국만 하고 있는데요. 2020년 내년에 일본 진출이 계획되어 있고, 내후년부터는 이제 동남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제 K 컨텐츠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돼서 이제 K 컨텐츠가 더 이제 융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뭐 저희는 원래 글로벌로 시작을 한 회사여가지고요. 사실 한국 사용자가 5% 언더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날 때는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국의 큰 시장 아니면은 이제 미국 중심의 그 시장 내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한국 쪽에서의 결국 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만든 콘텐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VR 시장 전체에서 잘 유통될 수 있게 도와주는 쪽에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카카오 페이지는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피코마라는 형태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예를 들면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뭐 유럽 시장 혹은 이제 다른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로 해서 현재는 이제 IP만, 스토리 컨텐츠 IP만 제공하는 현지의 플랫폼들과
현재 플랫폼들이 IP만 제공하는 형태로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플랫폼 형태로 굉장히 좀 많이 진출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현지 플랫폼에 저희 IP를 넣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플랫폼을 가지고 직접 이제 진출하는 형태를 적극적으로 현재 좀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으로 나갔었을 때 저희 스토리들이 예를 들면 훨씬 더 현지 시장에 잘 전달이 될 수 있고 유저들과 호흡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플랫폼 면이랑 그 다음에 IP 면 그 두 가지 모두에서 내년이 좀 글로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저희 카카오 페이지 스토리들 또 좋은 스토리 만드시는 작가님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디지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